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번 주에도 이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편. 저 번째는 고려가 어떻게 그 어떤 민족이라는 어떤 그 통일성을 갖게 해줬는지, 그게 거란과의 전쟁에서 신라 백제 고구려가 어떻게 하나의 의식적 체계를 이루었는지를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그 민족성 자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느냐를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함께 간접적으로 공부해 보면서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부분은 이제 천명과 혁명이라는 건데, 일단은 이 고대 시대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그 부분을 좀 알아야 하는데, 고대 시대의 나라는 굉장히 가의적으로 신이 내려졌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의 근간, 이 통치의 이유를 왕이 그 어떤 신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 신의 어떤 계시에 받아서 나라를 운영한다는 건데, 그게 중세의 그 기독교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려졌기 때문에 교황이 그거에 대한 어떤 대리자로서 왕을 또 임명하는 것처럼, 동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천자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 그 하늘의 자식이거든요. 즉, 그 말 뜻은 뭐냐면 그 천자라는 개념이 그것도 신의 어떤 그 계시를 받아서 나라의 어떤 이유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그 천명, 하늘의 계시라는 것 자체가 고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진사대부가 우리가 조선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조선 신진사대부조차도 조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관료가 된 집단이고, 뿐만 아니라 고려에서도 숭유 억불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통치 체제보다도 문화적인 개념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고려 시대에도 유교가 굉장히 그 정치 체제는 중요했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도 그런 유교적 경전을 바탕으로 그 관리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천명의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행하는 것 자체를 이제 혁명이라고 해서 일으킨 게 이제 위화의 군인에서 조선이 된 건데, 그러한 조선이 천명을 이겨낼 만큼 정당성이 있으려면 그만큼 그 뭐랄까 백성에 대한 삶에 대해서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혁명은 천명보다 못한, 하지 말아야 할 역사적 과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할 만큼, 그러니까 천명을 이겨야 할 만큼, 물론 그 당시 고려 말의 천명 자체가 굉장히 부패하고 권문세과의 그 어떤 행태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만큼의 천명을 이겨낼 만큼의 혁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결국 혁명의 나라다. 그래서 조선을 여기 책에서 정의하기로는 백성이 그럭저럭 먹고 살고 백성의 목소리도 적당히 들어줄 줄 알고 백성의 삶이 우선순위라는 간판을 내건 책임 탓에 백성을 위한 신용이라도 할 줄 아는 나라, 완벽하진 않아도 적당히 괜찮아서 세금과 부역, 병역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당하게 느끼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어떤 지옥, 완전 못 사는 나라도 아닌 그런, 그러니까 현실적이에는 굉장히 이산적인 나라를 꿈꾸면서 이 천명에 대체하는 것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은 패륜이지만 인간의 도덕성을 따져서 현실 정치에서 결과주의를 생각한 이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조선을 만들 수 있는 것에는 혁명가인 정도전이 필요했지. 정도전이 이제 구상을 했지만 힘이 없었죠. 그래서 시골 무인이 이성계를과 함께 만들었고, 그래서 이 나라는 임금이 소유를 하지만 사대부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백성을 위한 나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곧 가문이 곧 국가. 그래서
이성계나 이런 것들의 어떤 사유 재산을 국가화 시키려고도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내탕금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인데,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이지만 왕이 쓸 수 있는 어떤 그건 거죠. 그 삽인 거죠. 근데 왕의 그 어떤 나라의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어떤 중간적인 위치에,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결국 임금을 국유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계급 사회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계급화에 대해서 그 계급화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했던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설계한 것을 보면은 임금을 각각하게 조이고 감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게도 궁전이라는 게 왕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왕을 위한 공간이 있지만 그 공간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게 뭐랄까 왕의 안락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궁전들이랑 이런 어떤 다른 나라의 궁전들 보면 사치스럽지만 왕이 일을 하는 공간은 검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화의불치의 개념에 가깝게 경복궁을 지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것을 표방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금의 소유지만 그 임금을 여기서는 이제 도구화 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자 나와 우리가 이제 민원실에서 이런 어떤 행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특이한 거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란 나라도 공무원이 그 어떤 시민에게 반발을 할 수 있고, 타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무례한 행동들은 굉장히 그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끔 몇 년간 규정해 놓을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그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조선이란 나라는 백성들의 도구로 만들어놨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쩌면 그러니까 함부로 공공기관을 대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어쩌면 여기 책에서도 하지만 대기업조차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 어떤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의하면서 거의 내 것처럼 느끼는 그런 어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임금도 쓸모가 있어야 한다. 쓸모가 없는 임금은 굉장히 버림받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상원과 격쟁이라는 건데, 임금의 어가를 막아설 정도로 민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임금 해결해야 할 그 나라였다. 그래서 세종은 인민을 위해서 세워진 군주로서 최선을 다한 왕이니까 세종대왕이라는 칭호를 넣고, 세종대왕도 시각장애인 무리들이 이제 어가를 막아서서 40석이라는 쌀을 삥 뜯기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뜯긴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는 조직폭력배의 시민이 구타당했을 때 그거를 신문 지역 광고에 5단 광고로 내놨을 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나라 형태인 거지.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룩할 수 있었던 어떤 감정적 계기가 되는 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토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민주화를 이룩하기가, 어떤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아직도 동남아시아나 어떤 남아메리카나 이런 군사 쿠데타가 자유주의 일어나고 그것이 통치가 되는데 이제 민주인들이 저항하지 않는 걸 보면은, 그런 그 나라의 어떤 뿌리가 없는 나라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국가는 나를 위해 존재하라.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어떤 타인의 특권을 참지 못하는 거죠. 어쩜 이게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나라가 이제 조선이었던 나라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에게도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도덕성을 강조하는 걸 보면은, 이게 특권층에 대한 실수와 망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공무원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죠.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 처리가 느리다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공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나의 어떤 도구로 인식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조선이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민심이 곧 천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의 어떤 광복은 물론 나라를 되찾는 기쁨도 있겠지만 욕하고 착취할 도구를 채찾은 기쁨이라고 책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굴복보다는 상대가 내 요청을 들어주게 하는 공격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제스처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결국 백성들은 참을성이 없는 백성들이고 의리 없는 유권자다. 광해군이 결과적으로는 임진왜란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헌을 했어요. 근데 이 광해군이라는 왕이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혈세를 뜯어갔거든요. 우리가 광해군을 지금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보면 잘했다고 보지만 내치는 굉장히 백성들에게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도네비야라고 할 정도로 광해군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 광해군이라는 게 내치에는 굉장히 실패한 왕이었다. 근데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인조를 우리가 굉장히 무능력한 왕으로 봐요. 청나라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치적으로 볼 때는 인조라는 왕이 굉장히 인이라는 게 들어갈 만큼 내치를 잘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나 이런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조선 왕조에 대한 왕들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물론 만주군이고 남로당이지만 하지만 산업화를 해결했다는 것에도 굉장히 으뜸을 가고 있고 황희정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패한 관리였다고 해요. 하지만 훌륭한 내치를 위해서 잘했다. 즉 관리가 어느 정도의 부패를 우리나라가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특성상. 하지만 그 부패를 인정하지만 네가 부패를 뛰어넘을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지면은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관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뒷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적당한 부패는 우리는 눈 감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능력을 갖춰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무참히 이 왕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은 철학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조선에서 느끼는 건데 결국 정도전이 죽었지만 왕자 일차에 나서 죽었지만 그 안에서의 태종이라는 왕 자체, 이방원이라는 자체가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혈세라고도 하고 어떤 나라가 못되면 기우제를 지내는 왕들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비가 내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이 때문에 안 오는 걸 알지만 그런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나라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조선이 정말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로 표방한다는 것. 즉 앞서 말한 1000명을 어길 만큼 혁명의 기질을 가진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공권력을 보더라도 한국의 치안이 1위지만 인구당 일본에 비하면 경찰 인력이 절반이고 판사와 검사도 극히 적다. 의사수도 OECD 국가도 적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의사가 물론 영리 집단은 아니지만 국유화를 시키진 않지만 굉장히 의사수가 지금도 사실 적은 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업무에 비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의료가 그러한 과도한 업무를 져야 하느냐의 질문을 먼저 해야 되고 그 과도한 업무가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황에서 의사 인력이 적다라는 걸 가야 되는데 이게 과도한 인력이 필요할 정도냐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금을 국유화해서 도구로 썼고 이게 사대부에 의해서 경영이 되는데 차를 여러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부는 민본으로부터 오는데 이 민본이라는 게 맹자죠. 국가의 기능적 역할을 축소화시키고 백성의 어떤 이 스스로 자기가 개발할 수 있다.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 정도전이라는 것도 백성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사대부도 백성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이제 사대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사대부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이 사대부들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도의 성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란 나라는 신성 국가가 아니라 인간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성인이거든요. 그 성인이라는 것을 배워서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왕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쩌면 이게 위계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권 국가였던 고려는 이제 아무래도 고려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주몽은 그 탄생 설화가 아래서 나왔다는 걸 보면 이게 신성 국가인데 조선이란 나라는 인간이 세웠기 때문에 그 인간 안에서는 이 신성이라는 것이 무시될 수는 없으니까 신성이 절대적이지만 인간이 세운 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굉장한 위계 질서가 풀어가고 그게 조선의 어떤 고리타분한 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예법을 굉장히 조선은 이제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조선에서는 이제 그 예법이 결국 곳간에서 인신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굶주리지 않으면서도 인격을 유지하는 성인보다도 이제 굶은 상태에서 최대한 인격의 품위를 갖출 수 있는 교양인으로서 조선은 군자가 되는 나라를 표방했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군자의 나라인데 이 군자는 공부로서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군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어떤 도덕성이 함양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게 참 어려운 맥락인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결국 부패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패가라고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부패와의 어떤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조선의 사대부는 스스로를 도구로 인식한 엘리트로서 이 관리의 노폭도 굉장히 인색한데 경국대전에서 그것은 그만큼 관리를 하겠다는 선의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희정승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만 황희정승은 사실 불패한 관리이면서도 청백리의 신하가 되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나는 것이 사대부다. 부패의 적당성을 지켜주는 것이 그게 부패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위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으로 하게끔 착취하는 것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쩌면 그게 권리라고 말하지만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것을 부패라고 인식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일본이나 어떤 서양이라는 나라는 그걸 당연시했다는 거가 굉장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대부 자체를 도구화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의 500년은 물론 한글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결과론적인 것이지 이 근간은 뭐냐? 도구로 본인들이 인식을 했고 그 도구가 어떤 도덕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도덕성을 어떤 부패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이 고대 시대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그래서 형벌도 어쩌면 굉장히 무섭게 만들어놨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느슨하게 집행이 됐고 그만큼 백성이 죄를 짓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했던 그 사대부들의 노력. 왜? 관리 자체가 부패를 저지르지 않게끔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도덕성을 강조한 나라라면 백성 자체도 그 관리를 닮아가기 때문에 즉 죄를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가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상 실학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실학은 허상이죠. 허학이 있어야 되는데 실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간단히 말하면 한글이 나올 수 없다는 건데 그 전에 학문이 허학이라는 건 실학적 운동이 있는 건 맞지만 유학이라는 건 결국 인문사회 과학을 통합하는 말이라고 전 이 책도 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총체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인문과학을 떨어뜨리지 않다 보니까 서양은 과학은 과학이고 인문은 인문이기 때문에 이게 분업화에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철제 군함이라든지 신식 화포라든지 거대 자본이 만들어지지만 이 유학이란 자체는
총체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인문적인 게 뭐냐면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 철학적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총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철제 군함이나 신식화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는 결국에는 저승과 현세에 대한 개념이 없죠. 없는데 대신에 현세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명예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또의 청백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또라면 변사또를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조선은 조선 말기를 보는 거예요. 사실 진짜 조선을 총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전 세계에서 그 어떤 근대 이전에 1800년대 이전의 국가 중에 조선이란 나라만큼 대단한 나라는 없었다. 하지만 그게 부패하면 조선만큼 부패할 만한 나라도 찾을 만큼 없을 만큼 부패했죠. 예. 그러니까 고려 말에는 이민이라는 사람이 권문사대부로서 어떤 산과 하천과 어떤 산맥을 경계로 땅을 차지했지만 그 이민이라는 사람이 그 신진사대부를 다 죽이진 않았거든요. 고려의 미래라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고려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도 정치는 완전 그게 조선에 대한 애착이 사라질 정도의 정치였기 때문에 세도 부패죠.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이 조선이란 나라의 전반기에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후반기는 너무나도 나약했다. 그래서 이 조선이란 나라가 결국 청백리를 했기 때문에 사대부라는 모순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리가 되면 그만큼 돈을 벌려는 욕망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대부라는 모순을 초연하는 어떤 그러니까 산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산에 갇혀서 공부만 하는 그런 개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이 결국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어떤 밀란이 일어났을 때 그런 밀란의 어떤 전혀 관계가 없었음에도 자신들의 목을 내주면서 그게 그 어떤 그 해결책, 그러니까 결국에는 밀란을 하면 책임자를 죽여야 하는데 그 책임자로서 그 사대부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참 그 사대부라는 것이 굉장히 엘리트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관리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많은 그 어떤 도전의식을 받을 정도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명은 처형되지만 명목상 밀란의 주동자로서 사대부를 이용했으니까 그만큼 사대부가 도구였다는 거고, 그래서 그들의 기품이었고 또한 여성도 차별을 했지만 그건 농업국가의 형식이고, 이게 다른 나라 그 시대의 여성의 차별보다는 굉장히 여성이라는 게 안주인이란 말이 있을 만큼 실질적인 권한이 셌고, 조선 사대부의 자제들은 어머니를 무서워할 만큼 여성의 권한도 굉장히 중요했었다. 하지만 그 여성의 권한을 떠나 이 사대부가 쓸모없을 때는 조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백성을 위한 나라로서 많은 예시들이 나오는데 결국 토지개혁을 했고 이 토지개혁을 할 만큼 이 나라가 재정을 한 세금이 10%, 지금도 우리나라가 한 10% 떼죠. 10% 떼는데 이게 고대 그러니까 세금으로 먹는 조선이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크게 세율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결국 코끼리의 먹성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국가 재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그 국가의 재정들은 남는 재정들은 백성을 갖기 때문에 백성들은 많이 대식국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인의 3배를 먹었고, 조선인의 신체는 일본 다 동아시아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제가 그렇게 어떤 카스트 제도처럼 치열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 출신의 재상이 나오기도 했었고, 스스로 노비 계약이 됐었고, 노비가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고, 자유를 사는 노비도 있었고, 야반도주를 할 수 있었고, 백정이 농민이 될 수 있고 농민이 백정. 그러니까 이 신분 관계가 굉장히 느슨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신분 관계가 느슨했던 어떤 개념, 어떤 그 뒤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신분 상승에 대해서 누구나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 사회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조선 사회가 또 만들어놨다는 아이러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굉장히 신분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제를 내가 타파할 수 있다라는 그 당시에 어떤 개념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국가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욕망을 결코 저지하는. 지금은 보면은 성매매가 불법이잖아요. 대한민국. 근데 조선은 기생방이 있을 정도의 합법이었거든요. 유교적인 나라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재밌는 건데, 즉 뭐냐.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사대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왜? 그 도덕성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사대부의 이혼은 임금이 결제를 받아야 돼. 하지만 그 일반 평민들의 이혼은 얼굴을 마주보고 이유를 대하고 그 얼굴을 마주보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면 앞선 저고리를 잘라줄 만큼, 즉 융통성을 굉장히 발휘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이라는 게 굉장히 고리타분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융통성을 형식적으로는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밑구멍에서 안 될 일을 되게 할 일을 더 잘 되게 만드는 감각으로서 조선은 그런 게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라는 것 자체가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욕망을 어쩌면 이게 세련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적인 것은 양반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즉 다 모두가 사대부가 되어서 이런 어떤 그 성적 윤리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백성에게도 그러한 어떤 도덕성을 주었으니 그게 바로 효였다. 그래서 백성도 교양을 가져야 해야 되고, 조선은 결국엔 거대한 하나의 가정이었고, 이게 결국에 효라는 게 장사라는 거로 도덕적 부채로서 작용하게 되고, 그 부채가 결국에는 이제 불교까지도 가져오는 부모 온중경, 불교 경전임에도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게 그 효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버이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정이 되는 계기도 되고, 산후조리원을 즉 산업화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는 것은 그만큼 효라는 것을 굉장히 백성들에게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자식 이름은 부모 앞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아주 이런 것들이 굉장한 선조들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게 이 별거 아니에요. 그 어떤 그들이 느꼈던 어떤 의지와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밥과 한글이라는 건 결국 한글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합치적인 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으면서 쓰고 싶으면은 다 써라. 그래서 업문을 막 우리는 무시했다고도 배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아우르는 것들이 이 책에서는 조선이란 나라고, 조선이 근데 결국엔 왜 몰락을 했냐, 양난이 있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여기에서의 어떤 지도층의 무기력함. 임진왜란은 사실 의병이 일어났지만 의병의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노비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노비 해방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병자호란에서 그 약속을 알았던 많은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았죠. 의병이 없었죠.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진 나라는 누구도 고개를 숙여 주지 않는 것처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는 어떤 지도층의 무기력함과 그리고 그 이후에 경신대기군과 의병대기군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 기하로서 그 어떤 그 잉여 생산물을 축적해야 했다라는 그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로 또 이양법, 즉 이양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벼를 이게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이게 조선 초기에는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왜? 그만큼 잉여 생산물이 많이 생산되면 부패하고 그거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력이 싸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질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서 많이 대두화가 되고, 이게 결국에는 상업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가 발달했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 일본인들의 평균 시장이 감소했었거든요. 에도 시절 그런 것처럼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조선은 상을 마지막에 뒀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치열하게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체계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궁당천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백성에 피해 주지 않고 관리와
관리들의 견제와 독재를 막는 가장 훌륭한 정치 체계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붕괴됐을 때, 즉 일당 독재로 간 세도 정치가 됐을 때는 고려 말보다 조선 말이 굉장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비제를 우리가 먼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그 어떤 정조의 정책을 반대로 밀고 갔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정조라는 왕이 굉장히 대왕으로 물론 훌륭한데 걔가 죽고 나서 정순왕과 대리청정을 하거든요. 근데 정조의 어떤 정치적인 그 도움을 줬던 세력들을 싹 숙청해요. 근데 숙청을 하는데 관리를 숙청하는데 정책은 그대로 가. 이게 재밌는 거예요. 관리는 죽이지만 그 의식은 그대로 간다는 거. 그래서 노비 문서를 태워요.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자라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정조의 마지막을 정순왕후가 있었거든요.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아마 정조가 생각했던 마지막 꿈은 신분제에서 마지막 노비라는 제도를 없애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그걸 못 없앴거든요. 오히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꿈을 정순왕후가 이루어주길 바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비 문서를 실질적으로는 1801년 이제 그러니까 영국은 1830년도에 일단 노예제가 폐지되거든요. 그거는 영국의 폐지는 저는 결국엔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본주의는 결국엔 투자가 왕성해야 되는데 노예에 투자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영국의 노예제의 폐지는 결국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굉장한 어떤 돌연변이 혹은 자본주의가 더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면 자본주의를 억제하려는 조선의 노비제도의 폐지를 했던 의지는 그 인간의 그 끊임없는 성리학의 어떤 투철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발휘하기 어렵다. 그게 백성들은 해하지 않지만 관리들은 죽여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권력층의 의지,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에는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지만 그전에는 많이 그런 것이 완화됐다는 걸 보면은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인간의 탐구에는 정말 미친 나라다. 그 미친 나라의 어떤 살았던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행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위해서 의병을 일으킨다는 게 다른 나라는 말이 안 되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려 말에 의병이란 개념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있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고려 말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의 어떤 이성계에 대한 어떤 그것들의 어떤 집결이지만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의병들은 굉장하거든요. 이게 엄청나요. 그것이 이제 그 조선 말에 우리 그 의병 활동으로도 이어지는데 그 의병 활동이 이순신 한 명이 없어서 규합되지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이게 규합이 됐다면 충분히 일본은 압도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의 DNA가 지금의 자본주의와의 어떤 협치가 굉장히 잘 됐다면 500년이 아니라 5000년도 갈 수 있었다는 생각도 저는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가 결국에는 자본주의라는 것에 어떤 척화비를 같은 개념을 세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인구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인 거죠. 이 책에서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 인구 증가를 감당을 못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가 로마와 마찬가지로 로마는 빵과 서커스라고 할 정도로 있었지만 그게 망했다고 보는 거고 하지만 결국엔 여기에서 맞은 이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 느슨한 신분제라는 형태의 조선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쉴 줄 모르는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항상 앞서가야 되고 모든 것이 양관인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중앙 집권화가 성공한 소중화를 이룬 우리나라면서 그게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3.1 운동,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3.1 혁명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은 세워졌잖아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3.1 운동에는 그 어떤 동아운동, 즉
인과 민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가는 거죠. 인은 사실은 통치를 하는 통치자의 개념이고 민은 피지배창의 개념인데 동학은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으려던 운동이 있었지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 민본에서 민주까지 오는 이 조선이란 왕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마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이 굉장히 경쟁 시대로 가고 있고 고령화며 뭐 이런 지금 거의 뭐 이념의 극단에 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저는 대한민국은 사계절을 적응했던 나라처럼 다 올바르게 적응해 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질 만큼의 저력에 있는 국민이라면 지금의 국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 시간으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지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것을 조선으로 통해서 이해한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죠. 왜 지금의 조선 우리는 독립되지 않았어요. 해방이 됐을 뿐이고 광복이 됐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인식하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조선이 고려사를 썼듯이 대한민국이 조선사에 대한 어떤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